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곳, 스타벅스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입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커피 전문점이 하나 문을 열었는데요. 파란색 사슴 로고가 딱 눈에 띄죠? 바로 중국에서 온 루이싱 커피입니다. 근데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루이싱 커피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불과 몇 년 전에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매출을 조작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잖아요.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기 사건의 주인공으로 나스닥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던 바로 그 회사. 모두가 완전히 끝났다고,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회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커피 제국의 심장부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된 걸까요? 오늘 이 믿기지 않는 부활극의 전말을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기적 같은 부활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모든 일의 시작점, 바로 그 최악의 스캔들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루이싱 커피의 이야기의 첫 번째 막, 수십억 달러짜리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대체 어떻게, 얼마나 대담하게 세상을 속였는지 그 치밀했던 사기 수법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와,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숨 가쁘지 않나요? 2019년 중국의 스타벅스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으며 나스닥에 화려하게 입성합니다. 당시 시장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테크 기술을 등에 업은 새로운 커피 모델이라니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공매도 리포트로 아주 악명 높은 멀디 워터스가 얘네 다 가짜야 하고 회계 부정 폭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처음엔 물론 강력하게 부인했죠.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스스로 매출 조작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6월 나스닥에서 쫓겨나면서 한때 15조 원에 육박했던 회사가 그냥 공중분해된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장부 숫자 몇 개 고치면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조직적이고 또 대담했죠. 일단 창업자랑 그 주변 인물들을 동원해서 유령 회사를 수십 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유령 회사들이 루이싱 커피 쿠폰을 수만 개씩 대량으로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이 가짜 거래를 진짜 기업 매출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떡하니 기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허공에서 돌을 찍어낸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2019년 단 1년 동안 부풀린 매출액이 얼마냐? 무려 22억 위안, 당시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해 루이싱이 발표했던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수천만 잔의 커피가 팔린 것처럼 꾸며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사기극의 전말이 밝혀지니까 세상 반응은 볼 것도 없었죠. 아주 단호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언론 할 것 없이 전부 루이싱은 끝났다. 저 브랜드 다시 볼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잖아요. 신뢰가 생명인 회사가, 그것도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브랜드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다들 생각했죠. 누구도 이들의 부활을, 특히 이렇게 극적인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루이싱은 돌아왔습니다. 아니 망해서 없어져야 할 좀비 같은 회사가 어떻게 관뚜껑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거인에게 덤빌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입니다. 바로 무자비한 부활. 이들의 생존 전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첫 번째 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대국민 사과나 뼈를 깎는 반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내부 쿠데타였어요. 바깥의 신뢰를 얻기 전에 일단 우리 안에 썩은 부분부터 도려내자, 이런 극약 처방을 내린 거죠. 이 쿠데타를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존속사례. 이름만 들어도 좀 살벌하죠? 회사가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에 대주주였던 사모펀드들이 칼을 빼든 겁니다. 이 사기극을 설계한 장본인 창업자 루정하오를 쫓아내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과거의 오명과 완전히 선을 긋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정말 비정하고 잔인한 결정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게 바로 루이싱을 살린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자,
그렇게 창업자를 쫓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태어난 루이싱은요, 과거랑은 그냥 180도 다른 회사가 됩니다. 이 비교표를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에 올드 루이싱이 우리는 중국의 스타벅스 이러면서 겉모습, 주가 이런 거에만 목을 맸다면 뉴 루이싱은 싹 다 버렸어요. 오직 돈 버는 거, 효율, 기술 여기에만 집중하는 카페인 배급소로 스스로를 재정의한 거죠. 커피와 함께 공간의 경험을 판다는 그런 낭만적인 비전은 그냥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새로운 루싱행의 핵심 전략, 바로 이 돈 버는 기계 모델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주문은 100% 스마트폰 앱으로만 받아요. 매장에 계산원 없습니다. 손님이 앉을 의자나 테이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커피만 최대한 빨리 뽑아내는 작은 커피 공장으로 매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임대료, 인건비는 극한으로 줄이고 모든 힘을 픽업과 배달 효율을 높이는 데만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이 무자비한 효율화 전략이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터집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나스닥에서 쫓겨날 때 매장이 한 4,0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3만 개에 육박해요. 같은 기간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6,500개 정도니까 이건 뭐 그냥 압도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죠. 싼 가격과 엄청난 접근성을 무기로 중국 커피 시장의 왕좌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안방인 중국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루이싱. 그 다음 타겟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바로 커피업계의 절대 강자, 스타벅스의 심장부이자 자기들에게 최악의 굴욕을 안겨줬던 바로 그곳, 미국 시장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 스타벅스가 스스로 만든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스타벅스가 뭐였어요? 집이란 회사 말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제3의 공간. 이걸로 큰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스타벅스 매장 한번 가보세요. 어때요? 모바일 주문 픽업하려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하고 정신없고 시끄럽고 예전에 그 여유로운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죠. 커피값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가 느끼는 경험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게 루이싱한테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스타벅스가 스스로 공간이라는 가치를 포기하고 효율 중심의 공장처럼 변해가면서 애초부터 우린 그냥 초고효율 공장이야 라고 외치는 루이싱 같은 회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스스로 만들어준 셈이죠. 스타벅스가 가르쳐준 앱으로 커피 주문하기라는 편리함을 루이싱은 훨씬 더 싸고 빠르게 제공하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자, 하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하고 또 스타벅스의 약점이 보인다고 해서 미국 시장 정복이 쉬운 길은 절대 아니겠죠. 루이싱이 넘어야 할 산은 정말 에베레스트만큼이나 높고 험난합니다. 크게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 당연하게도 사기라는 주운 글씨입니다. 이거 절대 안 지워지죠. 경영진 싹 바꾸고 비즈니스 모델도 완전히 뜯어 고쳤다고 한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수많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던 월스트리트의 시선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이 과거의 유령은 앞으로도 계속 루이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중국에서는 성공의 열쇠였던 100% 앱 기반 모델이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국가 안보라는 날카로운 칼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커피 주문 정보나 결제 데이터가 중국 정보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택톡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건 언제 쳐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과연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수익성 문제입니다. 루이싱의 그 말도 안 되는 저가 전략은 사실 인건비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중국이라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값, 제일 비싼 인건비를 자랑하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커피 한 잔에 2, 3달러씩 팔아서 과연 이익이 남을까요? 글쎄요, 이건 정말 큰 물음표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지금의 루이싱 커피, 우리는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스타벅스가 독점하던 시장에 들어와서 건전한 경쟁을 만들고 가격 거품을 빼주는 어항 속의 메기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과거와는 방식만 좀 달라졌을 뿐 여전히 시장을 흔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냥 다른 종류의 포식자일까요?
사상 최악의 사기꾼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전자라는 이 기묘한 타이틀을 달고 돌아온 루이싱 커피. 이들의 다음 행보가 현대 비즈니스 역사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 하나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